근데 우리가 정상인도 그러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불안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죠, 분위기. 우리가 정상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뒤에 와가지고 야, 네 집에 도둑 들었어 하면 놀래가지고 그때 밥입만 뚝 떨어지죠. 밥 생각 안 나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갑작스럽게 긴장 상태를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요, 입맛이 없어져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다는데 빨리 가가지고서 뭘 가져갔는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게 그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입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머리가 쭈뼛쭈뼛 한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바로 긴장 상태, 교감신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식을 먹어서 체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인도 그러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그 외에 이게 암이라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라든지 항상 불안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패턴으로 가는 게 좋죠. 저는 이제 우선으로 한 게 저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을 좀 권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뭐 즐겁게 대화도 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식사를 하게 돼요. 맛이 있든 없든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사를 할 때는 절대 안에서 기분 나쁜 소리, 걱정거리, 상대방을 비방하는 소리,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밥을 먹어도 지금 입맛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 자체가 좀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 음식을 다양하고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드레싱류 같은 경우도 좀 보기가 좋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에 따라서 환자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지금 항암을 한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밥을 주면 못 먹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죽 같은 것을 부드러운 것을 내가 이것을 먹으면 좀 소화가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암 환자의 어떤 때인가, 항암을 할 때인지 아니면 방사선을 할 때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뭐 수술을 할 때인지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수면 같은 것도 관계가 많습니다. 잠을 저녁에 잘 못 자요. 특히 이제 항암한 분들은 이제 특히 수면이 나빠지는 패턴이 나빠질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먹기가 싫죠. 그래서 그러면 수면을 습관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환자가 좀 먹고 싶은 의욕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운동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운동을 좀 하고 나서 또 바깥에 나가면 햇빛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입맛이 좀 더 돌아오잖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려면 먹기 어렵죠. 그런 운동이라든지 식사하기 전에 잠깐 식사하는 기분도 나고 분위기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암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의 식사에 대한 감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좀 암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 얼마 전에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직 수술도 안 하고 항암이나 방사를 전혀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서 검사 같은 것을 하시겠다고 왔는데,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자기가 2달 전에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이렇게 암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운동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도 마셨고, 음식도 이렇게 암이 좋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2달 정도 됐으니까 좀 뭔가 좋아지지 않았겠느냐, 이걸 검사를 해봐달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했죠. 왜냐, 암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운동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음식을 몇 달간 바꾼다 해가지고서 암이 바로 좋아지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요즘에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자연치유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너무 표준 치료를 갖다가 등한시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순간적으로 그 운동을 하고 이래 했을 때 암이 바로 좋아질 거다,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건 기초거든요. 기초를 다지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당장에 발견된 암은 어떻게 보면 급성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이게 환경만 바꾼다 해갖고 암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치료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대학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기초에 대한 부분, 이런 환경 개선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후속 유전하게 모든 게 다 접목이 된 이런 치료법들을 하면서 이게 호전이 되어 가는 거지, 단순한 어떤 변화가 암을 그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경을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은 예방법이에요.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예방법이거든요. 그 예방법이라는 것은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암을 이미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뭐 현대적인 수술, 방사선이 끝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재발 전이 예방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어때요? 국영수 공부를 하자면은 벼락 공부한다고 성적 안 올라오잖아요. 이건 기초가 꾸준히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초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초가 어때요? 하루, 뭐 한 달, 두 달, 바짝 좋은 걸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생긴 암이 사이즈 확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치료들 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의학이나 여러 가지 면역이나 후속 유전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이 보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아니죠. 근데 이걸 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막 되지도 않을 것 같아 하는 것을 우리가 과욕이란 말을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욕이 중요해요. 우리가 의욕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과욕하고 의욕하고는 좀 달라요. 과욕은 내가 가능하지도 않는 것까지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의욕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욕들은 어때요? 치료 의지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가 나한테 줄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높은 치료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야, 저 치료하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아니면 나 저 치료는 안 듣는 것 같아. 효과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이 떨어지면 치료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가지고 있는 그 치료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밑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뭐 되나, 이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암 치료하는 데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거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나는 암 때문에 나빠지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런 환자들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근데
이거 해도 내가, 당신 암은 성질도 좋고,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질 겁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의외로 그 환자분들은 치료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근거하에, 타당한 근거하에. 타당한 근거하에서 맞춰가지고서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날 거야. 그래서 난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과학적인 맞지 않는 치료법인데 나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건 과학이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의지는 불사르는 게 좋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지를 불사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는 우리 환자들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암은 우리 환자들은 본인 스스로는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 환자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접한 접근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직생 생직사 그랬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환자들이 먼저 인식을 좀 해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한 번은 죽잖아요. 언제 죽느냐만 다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는 거라. 그런데 자, 언젠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다. 내 운명이 여기서 죽을 운명이면 죽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 내가 한번 그러면 내가 한번 죽고 사는 것은 내 운명인 거고, 나는 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암을 극복을 해보고, 또 암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앞에 있는 벽이 아닌 장애물이다. 넘어갈 수 있는 틈은 있다. 한번 넘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좀 환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환자들이 비전을 줘야 돼요. 당신이 이 장애물만 넘고 나면 당신의 아주 밝은 미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목표를 뭘 할 건데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은 내 암의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잘 없고 힘들고, 하지만 지금도 많은 암에 대한 연구가 돼가지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들이 나오면은 당신은 충분히 암을 극복할 수가 있고 암 때문에 죽을 염려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자들한테 그걸 또 해줘야 되는 거라. 앞으로 어떤 치료법들이 나온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앞으로 임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법들을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설명을 좀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설명을 하면 환자들은 그게 자신에 해당돼서 자신의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 동아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고서 삶의 의지를 다시 깨우치고 해서 열심히 치료하도록 노력하고,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은 의외로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암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몸 안에 있는 하나의 혹이잖아요. 혹이지만 이게 단순한 혹이 아닌 거라. 이 혹에는 이게 만들어지는 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면역이 관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암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심리적인 부분이 관여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보면은 그 환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예측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경험으로 볼 때 그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하고 예후하고가 상당히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심리를 가지고,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많죠. 이런 환자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방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심리를 조절해 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치료법이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효과를 주는 게 상당히 한 60%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남들이 해주는 기도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이죠. 명상. 또 이제 기도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명상이잖아요. 명상인데 사실 저는 명상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상을 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우리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오히려 생각을 평소 때 누구하고 기쁘게 뭐 대화를 하고 막 농담을 하는 사이에 그 암에 대한 스트레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명상을 하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취약한 부분이 명상에서는 있기 때문에 저는 명상을 갖다가 크게 권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개입을 하자.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심신요법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심신요법들이 현재 나와 있어요. 우리 환자들이 많이 쓰는 거 보면 뭐 MBSR이라든지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아우토겐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심상이라는 것도 있고 호흡포노포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요가나 그 태극권이라든지 국선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어떤 걸 이용을 하느냐면 아우토겐하고 유도 심상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해요. 우리 환자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실은 모든 게 급해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효과가 빨리 나와요. 근데 심신요법이라는 것은 효과가 빨리 나오질 않아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을 데리고 심신요법을 해보면 일단은 환자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요. 한 달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절반이 와서 원장님 이거 효과 없는데요? 안 할랍니다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 10명 시작했으면 남는 숫자가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심신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접근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은 제가 유도 심상을 참 오랫동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가 이 환자를 무의식으로 접근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특히 심신요법은 우리 의식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무의식을. 그래서 우리 심신요법 때 우리 무의식을 건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자율신경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신요법의 베이스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은 본인이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의식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의식은 우리 자율신경이에요. 무의식은 암이 있는 줄은 몰라요. 하지만 암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면은 무의식은 직접 치료에 개입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아우토겐이라는 방법이 어떤 걸 해주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로 유도를 해줘요. 아우토겐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어떤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팔이 무거워진다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암시를 하면서 얻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복부가 따뜻해진다든지 이마가 시원해진다든지 이런 암시를 통해서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무의식 쪽에 접근할 수 무의식과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를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도 심상을 해요. 그럼 유도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에 있는 어떤 상태를 이미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를 바꾸가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책도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제가 이제 번역서도 내고 그래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심신요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심신요법은 암 치료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이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본인이 암을 여러 가지 막 좋은 것,
그 다음에 뭐 현대의학적인 부분도 있고 면역도 있고 뭐 유전자 치료도 받고 내 몸에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지 이게 다양한 걸 하실 수 있지만 그 베이스에다가는 항상 심리적인 부분,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하면은 심신요법을 한두 가지 정도는 하시는 것을 권하고 그게 훨씬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게 이제 종교인들이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디에다 갈 거냐? 사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자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도 절대자한테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절대자가 없는 이런 경우에 이게 칼 융의 글이죠. 하느님은 있다. 근데 외적인 하느님이 아니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그게 이제 양자의학하고도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절대자, 외적인 절대자가 아닌 내 안에 어떤 수호신을 만들면은 그 수호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수호신이 어떻게 보면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다 같은 하느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종교가 없는 분들은 내 안의 수호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가 보면은 많은 논문도 나와 있어요.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암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 극단적인 부분부터 저는 극복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연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암을 마지막에 정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 그게 오히려 암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하고 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도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는데 우리 교수분들 중에 암 환자한테 죽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게 대중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가 1대1로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환자분들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안 되면 내 죽는 것. 근데 죽는 것은 나 혼자만 죽나?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단지 시간이 다를 뿐이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 말이 그랬잖아요.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은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치료를 하면은 다 돼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이 발버둥이 오히려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수영을 하면은 잘 빠져나오는데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항상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치료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사즉생, 생즉사. 그게 우리 암 환자들한테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암에 대해서는 그걸 꼭 저는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암 환자들이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다 한 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해요. 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충격을 받았을 때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통증이 올 거야?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큰일 났네. 이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문제가 되겠네? 이런 것을 충격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걱정은 되겠죠. 충격 받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란 말이, 암이라는 병 자체가 죽음하고 연관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서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도 그 부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직면한 사람들은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암을 극복하기 위한 죽음에 대한 언급이지, 정말 죽는다는 것을 언급하는 건 아닌 거죠.
이제 우리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버리고 나서 잘못되면 어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우리가 약들은 쓰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중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은 선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뭐예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를 선택을 할 건가? 그게 중요한데 그러기에 앞서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에 앞서서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컨디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어떤 기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삼중음성 우리 환자들이 종종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 범위를 넓게 해서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에 있는 암세포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것을 바라는데 또 우리 환자분들은 뭘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유방이 통째로 다 없어지면 정말 미관상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자기 그 성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경우 이러다 보면 부분절제술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수술이 되려면 내 지금 상태가 부분절제술을 해서 괜찮을 건지 전절제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권유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의사에 무조건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부분절제술을 하려다 하더라도 저는 완벽하니 전절제술을 하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예요. 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암도 보면은 우리가 이 아전절제술, 전절제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다 뭐냐면 우리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 의사에 관계없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득을 얻는 것도 본인이잖아요. 그럼 뭐 본인이 그걸 잘 알아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어떤 수술이나 항암 모든 게 다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말하는 것은 본인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본인 개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해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빠른 치료. 암은 항상 쉬지 않고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암에 대해서 그렇죠. 암에 대해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럼 암에 대해서 알려면은 암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백전백승을 하면 뭐 지피지기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암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안 하더라도 많은 치료법들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암을 만드는 원인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전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과 면역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암 주변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생리적으로 암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가장 내가 내 암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단지 이게 있어요. 너무 몰입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 몰입하게 되잖아요. 내가 우리 환자들 중에서 제일 겁나는 환자들이 뭐냐면요. 자기 임상자료 확 모아가지고 엑셀로 정리 쫙 해가지고 또 사진 CD를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병원 올 때마다 이거 들고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건 몰입이에요. 이거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검사 데이터 하나 1만 틀려도 왜 틀렸는가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일이 올라가면 잠을 못 자요. 일이 떨어지면 조금 안심을 하고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은 치료 지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에 일희일비 하면 그건 오히려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너무 몰입해서도 안 되고 너무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래야 하면은 완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암은 워낙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암으로 죽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는 암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 또 만성 질환에서 보면 우리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만 잘하고 나면, 이 장애만 넘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생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나면은 더 밝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정말 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걸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암은 그래서 벽이 아니고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이걸 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은 아파볼 만한 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암을 앓기 전하고 앓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물만 잘 넘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정말 두 세상을 멋진, 우리가 한 세상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두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표현을 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불치병, 넘을 수 없는 병,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암을 극복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뭔가를 살아보고 싶다는, 지금까지 내가 돈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나면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암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암을 극복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암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진로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란 걸 또 깨닫고, 그래서 내 새로운 목표를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한 것 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암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내 삶, 그 다음에 암을 앓고 난 이후에 내 삶, 그래서 두 가지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 제가 보면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암을 이제 투병하는 동안에 많은 얻은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경험을 알려주면서 부수적으로 자기 자신의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암을 앓으면서 여러 가지 본인한테 치료를 했던 의료 장비라든지 또 아니면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암을 마치고 난 후에 자기가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암이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게 많아요. 현대의학적인 치료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그러고 나면 우리 대학의 교수분들이 이제 암도 안 보이고 좋아졌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이 정말로 그렇게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끝내가지고 안 보여서 끝나는 병이라면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죠. 이게 재발하고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누구라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1기 아니면 0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리 암 정도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방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방심은 방치라고 생각해요.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뭔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크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그 암이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았던 암이 다시 성장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 전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암의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방심을 하고 나는 괜찮아 할 거야.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본단 말이에요. 통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60%라고 그래요.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그래요. 이 암이 60%의 완치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항상 자기는 60% 속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40% 속에 들어갈 거다 생각을 잘 안 해요. 60% 속에 들어갈 거다 하고만 생각하는 환자들도 위험하고 나는 40% 속에 안 되는 쪽에 40% 속에 들어갈 거야. 이런 경우도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방심을 하거나 방치를 하거나 그래서 어떤 암에 대해서 나는 좋아질 거를 하는 그런 과신을 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이게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모르다 보니까 대학에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고 나서 교수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암은 제가 보니까 우리 암이 일반적으로는 3년 이내에 재발률이 가장 높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5년, 10년이 가도 우리가 보통 5년에서 한 완치율을 본다면 한 80% 정도. 그 다음에 10년 정도에서는 한 90에서 95%. 그래 10년이 지나도 5% 정도의 재발하거나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15년 후에 이러고 오는 환자들도 종종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암은 자기 자신만은 좋아졌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금물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재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암에서 있는 이런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면역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면역이 떨어질 때는 언제라도 성장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 평생 항상 내가 암에 한번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이겨내는 사람 제가 큰 특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근데 어느 누구든지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그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이 내가 한번 우리 환자들한테 저는 종종 물어봐요. 이 암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느냐 이런 말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한 번도 그런 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심지어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통계적으로 보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면역이 좋은 사람들,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암에 대해서 보면은 잘 극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암이 나았을 때 내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돼. 근데 이런 환자들 보면은 암을 낳는 사람들 보면 암을 낳고 난 후에 자신의 미래 계획을 다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미래는 잘 세우는데 지금은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안 돼요. 여기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이것을 극복을 해서 내가 미래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치료율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되고, 환자들에게 보면은 가능하면은 자기의 어떤 치료를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아주 소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착착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런 분들이 이제 낫게 되면은 어때요? 많은 이제 자신이 이제 경험했다고 알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자분들이 잘 낫는 완치가 되는 분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보자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이렇게 암을 극복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병은 안 죽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처음 대부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마지막에 가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암을 걸리고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언젠가 한번 죽을 수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그래서 생즉사 사즉생 그렇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이 말이 정말 우리 암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은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방향으로 한 번씩 끌고 가봐요. 그랬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 유심히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치료가 잘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산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아마 완치가 돼 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달려 있는 거죠. 생각이. 암은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항상 뭔가가 이 기분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고, 우리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는데, 교감 신경은 항상 긴장 상태. 내가 전투를 할 수 있는, 누가 나를 쫓아와.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될 건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될 건지 이게 내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이 순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전투를 하는 상황이니까 전투에 필요한 생리 반응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소화 같은 것도 급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화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긴장 상태가 되면 눈이 동그래지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사고가 막 일어나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생리적인 모든 반응이 외부하고 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쳐놓고 방심을 해요. 우리 암은 우리 몸 안에 내부에 있는 문제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하고 싸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때는 암하고 관련된 면역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외부 문제는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긴장 상태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긴장 상태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느냐? 몸 안에, 몸 안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때 발견되는 게 뭐예요? 아,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암세포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걸 잡기 위한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면역을 높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면역을 떨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사고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뭐냐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주는 요인.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주로 항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도대로 잘 안 돼요. 의도대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내가 우리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수많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첨단 치료들이 나오고 현재 또 임상을 하고 있는 이런 치료법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게 어렵고 또 내 몸 상태가 힘들더라도 이런 치료법들이 나올 때까지만 내가 잘 버티면 나올 수 있다. 기대감을 줘야 돼요. 그 기대감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제가 이제 교육을 쭉 이제 많이 하는데 특히 이렇게 환자들이 좀 어려워하고 지금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요. 악착같이 버텨라. 그래서 그 치료법만 나오면 당신은 완치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가장 정확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는 거 더 이상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 의사를 찾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환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암은 이제 집착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암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집착과 관리에 대해서 잘 혼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검사를 다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현대의학이라든지 통합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관리예요. 그런데 집착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환자들 중에서 참 환자가 딱 첫 대면하는 순간에 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 환자들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자료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오는 환자들 참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이 데이터에 1, 2에도 어때요? 희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리 되면 이 수치가 1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수치가 1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몸에서 조그마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예민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본인은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치료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집착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사소한 변화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 검사를 한번 하게 되면 내일 검사를 한다고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내일 혹시라도 검사가 나쁘게 나올까 봐. 그리고 나오면은 이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정상 범위 내인데도 수치가 1, 2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막 새벽부터 쫓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치료하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집착하고 관리하고 정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하셨듯이 수치 1, 2를 가지고 절대 어떤 암에 무슨 변화가 왔다든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예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증상, 암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수술하고 나서 몇 달 지났는데 수술한 자리가 뜨끔뜨끔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재발한 거 아니냐고 쫓아오는데 이거 알아두세요. 암은 정말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아픈 경우는 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우리 환자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대담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암은 이렇게 증상이 없다는 것을 항상 좀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환자한테 정말 바인더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인더 만들어서 관리하고 뭐 엑셀에다가 막 써가지고 하는 거 이거 좀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넓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집착을 했을 때 면역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게 중요한 부분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의 상태에 대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 상황처럼 막 이렇게 수시로 뭐 몇 시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어떤 본인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검사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판단력을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신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의 상태, 기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치료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돼요. 또 하나는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는 조금 기분이 좋다가 말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보면 검사 데이터가 조금 좋아지면은 아주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으로 상태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것은 기껏해야 며칠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실제 변한 것도 없는데 낮아졌다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정말 이 기간은 길어요. 오래 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비관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더 악화돼 버릴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집착하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인드 만들지 말고 내 몸에 대해서 검사 데이터 정리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신감도 잃고 판단력도 잃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암 환자들이 대개 보면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암이 이제 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암의 진단을 딱 받고 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암에 걸렸나. 자신을 여러 가지 학대를 할 수도 있고 뭐 비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이타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탕 하나가 있는데 옆에 있는 꼬마한테 주었어요. 꼬마한테 주었는데 맛있게 먹어요.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근데 내 욕망을 억제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쌓이게 되고 또 뭐 친척들 도와주고 뭐 자식들 뭐 하고 이래서 나중에 암에 딱 걸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나는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는 죄 안 짓고 하느님한테 나는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이타주의가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암세포가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반대로 가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주의가 되라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몸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몸을 위하지 못한 삶이 암이 오도록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면역이 높아져요. 제가 우리 환자들을 쭉 유심히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못하고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어떤 희생적인 일만 하는 이런 환자들 정말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분들이 뭐냐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해요. 이 사람한테 이런 경우 있어요. 저 환자는 자신이라는 게 있나? 자신은 헛개비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너 자신을 위한 이제 남 생각하지 마라. 이타주의를 버리고 이기주의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 말 쓰죠. 우리 환자들은 명품을 좀 가져라. 명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멋지게 치장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들보다 봐달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다. 그때 이제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치장을 하고 지금까지 누구한테 줬던 것을 그것을 나한테 쓰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을 찾을 때 내 것 면역이 올라옵니다. 중요한 거는 암은 단순히 숫자 약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정상 범위에 내에 있을 때는 정상 범위 안은 그 말 그대로 정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수치가 높다 낮다 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또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성격인 사람들은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분들처럼 뭔가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암 환자한테 저는 그래서 심신요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심신요법을 뭔가 하나를 해라. 뭐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MBSR이라든지 뭐 유도 심상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운동 겸해서 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국선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운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햇빛 많이 보세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비타민 D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져요. 원래 감옥에서 어때요? 죄수들한테 햇빛을 안 보여주면 그것도 학대잖아요. 그렇듯이 햇빛이란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 자신감을 잃거나 집착을 하는 분들이 보면 햇빛이 잘 안 나가요. 근데 햇빛에 많이 나가세요. 햇빛에 많이 나가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각하고 또 내가 집착을 떨쳐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완치란 말을 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자면 암에 대해서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암은 우리가 3년 정도가 암이 재발이 잘 되고 하지만 5년, 10년, 근데 15년 일이 지나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치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를 완치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말이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기준을 대부분 다 어떤 걸 삼고 있냐면 요즘에 우리가 의료보험을 해주잖아요. 암 환자들한테는 산정특례라 해가지고 치료비를 경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5년이 지나면 완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5년 동안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지 당신이 다 나았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산정특례가 해결이 되면 중증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이 예전에 일반인 상태로 가요. 이것을 나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지금 기한이 이렇게 지나서 또 2차, 3차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암이 완치냐 아니냐 하지만 내 몸에 또 다른 생기는 이 암도 내 몸 안에 있는 암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나 완치가 됐어. 이제부터는 난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떤 걸 먹어도 되고 내가 뭘 해도 이제 괜찮아.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암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2차 암, 3차 암이 왔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2차 암, 3차 암이 오면 내가 처음 왔던 암보다는 좀 더 독한 암이 온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한번 앓고 난 사람들은 2차 암, 3차 암이 오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완전히 나았다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서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춰요. 예전에는 우리 환자들이 말을 하죠. 암에 걸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암을 걸리느냐. 남은 정말 나는 좋은 일만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암에 왜 걸렸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밝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직자분들이 암을 가지고 치료를 하러 오셔요. 신도들이 막 문병도 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거 보면은 뭐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뭐가 좋다고 내가 암 걸렸다고 내가 떠들고 다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성직자분들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성직자분들은 이타주의에 젖어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있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자랑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암이 어려운 암이잖아요. 내가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어려운 암을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남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야 정보를 얻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제 주변에 사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암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오늘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었다. 근데 이 암이 제법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재발이 되고서 이제 이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진작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밝히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암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에서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회사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많이 알리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류를 하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하고 합친다면은 이 정보를 많이 알린 것 때문에 치료에 더 도움이 되고 정말 나쁠 수도 있는 방향을 정확한 방향으로 가서 치료가 돼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감추지 마라, 알려라. 알리다 보면은 내가 후회할 일이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암은 자랑을 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한테 근당에서 내가 뭐 마이크에다 나 떠들고 내 암 환자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든가 의사를 만나든가 또 뭔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암이 있는데 뭐 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어디 가서 직접 알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사석이라도 앉아서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야기하라는 거죠. 분위기가 됐는데도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남들이 저 암 환자야? 그 편견을 가질까 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죠.